자, 이번에 매크로 진단 순서입니다. 시장 전략을 잡아야 되니까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 주말에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굉장히 긴박해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모르시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한데 하여튼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자, 정부가 17일, 지난 17일에 2달 연속 경기 둔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 OECD도 우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으로 또 하향했는 것 같은데요. 자, 수출도 좀 부진하고 내수도 지금 어렵고 뭐 이런 양면에 그 중첩된 뭐랄까 좀 답답함이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지내다고 계시는지요? 예, 금년 경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좀 피하면은 그러면은 다행일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와 수출 수요가 일단은 둘 다 지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도 별로 그렇게 빗보지 못할 것 같고 우리나라 투자는 어차피 IT 위주인데 상반기에는 뭐 반도체나 IT가 그렇게 좀 맥을 보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연준이 하반기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IT 투자는 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반기에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IT 투자가 좀 하반기에 회복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지금 IMF의 1월에 낸 전망을 본다면은 2023년 세계 성장률이 이제 2.9%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또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성장률은 금년에 1.6%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많이 그 셧다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수출이 많이 늘기를 기대했는데 최소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 중국 자체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생산이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국내 소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특히 1분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뭐 2분기 하반기도 좀 상당히 많이 좀 유동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앞서 뭐 글로벌 뉴스들도 그렇고 국내 뉴스들도 그렇고 전망도 낮아지고 있고 성장률 뭐 어렵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약간 그렇다고 좌시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부양이라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또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뭔가를 준비하겠지만 일단 중국부터 봤을 때 중국도 지난 금요일 날 지준율을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이거의 즉각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또 국내로 들어온 분들도 꽤 많이 늘고 계시다고는 하더군요. 자, 중국의 리오프닝을 좀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될지요? 중국의 리오프닝을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중국의 추세를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감소될 거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했는데 중국의 기술이 더 나아지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아직까지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많다. 그래가지고선 뭐 중국의 우리나라의 수출이 무역이 적자로 그냥 전환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셧다운이 일단 끝나면은 그런데 그래도 지금 확실히 중국 경제가 우리가 전처럼 셧다운 전처럼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얼만큼 여기에 좀 믿어야 될지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미국 그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뱅크를 포함해서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우리에겐 좀 생경한 그런 미국 은행들이긴 합니다만 글로벌로 쳤을 때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거대한 은행들까지 파급력이 조금 불안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파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얼만큼 이 전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불을 끄는데 좀 그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실리콘 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이 취약하다는 그 단서가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페드가 그 시기적절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지만은 지금 그 연준이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패실리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특히 국채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연준이 새로 만든 패실리티를 본다면은 그 국채를 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담보를 빌릴 때는 액면가로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는 최소한도 이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뱅크런 그러니까 그 은행 인출 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 이 국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좀 약화됐다는 것은 다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를 본다면은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했다. 네. 거기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사람도 작년서부터 좀 없었다. 네. 그래가지고선 좀 그 이례적으로 많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다른 은행들도 좀 이렇게 좀 경영이 좀 그 부실한 은행들은 확실히 좀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은행 규제가 네. 더 강화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에 그 중급 은행들 그 자산이 2,500억 이하 되는 은행들은 그 강한 규제에서 빼버렸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데 요 그 강화된 금융 규제를 다시 이런 중급 은행까지 확장시키자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패실리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불은 네. 껐다고 보지만은 지금 뭐 이런 그 은행 문제가 날 때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취약한 은행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어디서 이제 터질 거냐. 네. 그렇지만은 그 일단은 그 불을 끄는 그런 그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모든 이 사태의 그 근본은 연준 아니겠습니까? 연준이 과격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이 미국 국채의 손실분이 눈에 보이고 그걸 보고 있던 예금주가 돈을 빼면서 뱅크런이 나왔고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과연 연준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지금 그 미국의 그 2월 인플레이션율을 본다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그 2월에 한 달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0.5에서 0.4로 떨어졌는데 근원은 오히려 올랐어요. 0.4에서 0.5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에 얘기했던 50bp 올린다. 그거는 좀 확실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부실한 면이 있었고, 네.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은행, 미국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그 공통적으로 지금 그 직면한 문제긴 한데, 그렇지만 다른 은행들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 SBB보다는 훨씬 더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25bp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관찰자들이 보고 있고, 저도 네. 여기에는 일단 동의합니다. 그 터미널 레이트를 지금 5.75까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원래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연준이 좀 신호를 준 바가 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다차트가 나오면은 그러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에도 지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계속 연준에서 강조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한 빨리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빅스텝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더 오랫동안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FOMC와 그에 따른 또 점도표 매번 얘기하지만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일본이 4년 만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자, K-칩스법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숨통이 좀 트일까요? 우리나라? 지금 그것 때문에 투자가 좀 올라가는 걸 희망해야지 이게 뭐 반도체 회사가 뭐 저거 뭐 1, 2개월 만에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 생산 자체나 거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고 좀 도움이 된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하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뭐 재고도 많고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K-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선 뭐 반도체 산업이 크게 뭐 돌이켜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연준이 만약 하반기에도 계속 금리가 오른다면은 지금 우리가 희망했던 게 지금 하반기에 새로운 서버 칩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새로운 서버 칩이 나오면서 그 고속 메모리 칩이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네.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만약 새로운 서버 칩이 나온다고 해도 금리가 높아가지고선 IT계에서 새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 메모리 칩도 그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리가 예상대로 좀 계속 올라갈 거다 그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 저 반도체 산업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어떻게 그 금리를 하반기에 다룰 거냐. 그렇다면은 또 그 지금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은 수가 줄 거냐. 네. 다음 한 달 동안에 그런 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자, 미국과 중국의 이 대척점이 있고 그러면서 뭐 탈세계화, 탈중앙화 여기 이제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도배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그 보호주의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면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해요. 네. 물론 미국이 지금 반도체나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생산을 자기 나라로 이제 가지고 오겠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산업들이 다 미국이나 유럽을 빠져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산 비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이게 다 돌아올 거냐? 만약 그 돌아오게 하려면은 지금같이 생산 그 시설에 대한 그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더 많이 실어놔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본다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였고 중국은 사상 두 번째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미중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있는데 네. 다만 최신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중국에는 뭐 중급 기술을 수출하고 최신 기술, 최첨단 기술은 미국하고 그 동맹국하고만 무역하는 그런 초이스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100.5회 시간이었고요.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가 도움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